자, 반갑습니다. 최명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급락,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이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의 종가가 저가로 끝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끝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제 시장이 추락을 하는가? 이대로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염두에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빠지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빠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영국의 브렉시트라던가 미중 무역 협상 혹은 유럽의 경기 둔화가 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이미 작년 3월부터 작년 상반기부터 쭉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급락을 설명해주는 그런 큰 모멘텀을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저번 주 금요일에 갑자기 역전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의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뭐 경기 둔화도 아니고 미중무역 협상도 아니고 브렉시트도 아니고 FOMC의 금리 인상 중단과 자산 축소의 중단을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정말 악재인지 정말로 시장 패닉에 들어서는 그 시작 단계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체멘토가 설명을 드리면서 결과까지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개월, 이 3개월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그 역전됐을 때, 마지막으로 역전됐을 때가 그 무시무시한 2008년 금융위기 전인 2006년 8월입니다. 2006년 8월까지 그래서 차트를 좀 거슬러 올라 버리면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잘 모르시겠죠? 딱 봐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3개월 그리고 10년물에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때고요. 이로부터 대략 한 1년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는가? 뭐 이거 그냥 뭐 한 2년 동안은 상승하니까 좀 버티다가 좀 힘들어도 버티다가 다시금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치매톡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금리차 역전 현상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금은 좀 힘든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축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제 역전이 되고 나서는 위기가 반드시 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번 정도 빼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가 역전됐으면 그 다다음에는 반드시 10% 이상 빠지는 그런 위기가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상 3개월과 10년물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 연도는 2년차와 10년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차와 10년차가 이렇게 역전이 된다면은 거의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략 한 5번 정도 있는데요. 많지도 않습니다. 5번 있고 대략 한 10개월에서 32개월 사이에는 이렇게 여김없이 시장이 패닉 상태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는 이제 이후에 위기가 올 때까지는 분명히 최소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했었고요. 많게는 32개월까지 기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우존스라던가 뭐 나스닥 지수 아니면 신흥국 지수를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건데요. 정말로 이상하게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는 항상 주가는 대세 상승했었다. 항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과연 이것을 위기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 체멘토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이제 위기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좀 경고해 준과 동시에 오히려 버블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 현상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막 시장에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났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장단기 금리 차익이 역전됐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저 체멘토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2008년 설명드렸죠. 2010년에는 이제 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제 금융위기가 있는 이후에 이제 08년도 리세션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이제 금리를 내릴 곳이 없으면서 금리를 인상 직전인 시기에 2010년에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은 그다지 위기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2010년 시장이거든요. 오히려 2011년 중반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더 상승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금리 인상될 때마다 거의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왜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의 결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2014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가 이제 박스권이죠.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이고, 이때도 역시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S&P 전고점을 막 돌파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버블 영역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댔지만 결국에는 이것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 빠지고 다시 상승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버블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금리역전 현상이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체멘토가 버블은 반드시 일어났다고 설명드렸죠. 그 버블은 부동산 시장으로 왔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버블이 가면서 주식시장은 그냥 그저 그런 하락을 보이는가 했지만 다시금 박스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리 역전 시기가 2016년입니다. 2016년.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3개월물과 10년물이 금리 역전됐기 때문에 그것을 필두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6년에 이제 미국 국가 부채가 그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시기다. 다만 올라버렸죠. 그리고 2017년에 대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2016년부터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 국가 부채 아니면 북핵 위험 이런 이제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까지 코스피는 장기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다시 한번 금리 역전이 이제 올 듯 말 듯 하다가 2019년 올해 들어서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2018년에 금리 역전이 살짝 있었다가 다시금 벌어지면서 우려가 좀 종식되는가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금리가 역전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세면도가 살펴본 그런 이슈들 그리고 그 연도들을 보면은 그다지 영향이 별로 없었다. 그다지 뭐 2008년이라던가 2000년대 초반 2000년도 버블 이제 IT 버블을 제외하고서는 이 금리 역전이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시기인 건 맞지만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감만큼은
별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이제 세 달물을 좀 봤을 때는 이 리세션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별로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그만큼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은 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물과 이제 10년물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7개월까지 이제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이제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대세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은 지금까지는 100%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미토는 그다지 염려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봉을 보더라면 보시자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긴 합니다. 지금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었던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지지라인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지지라인을 지지가 된다면 좀 다행이겠지만 저 치매도 봤을 때는 이제 휩소를 좀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휩소를 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 확률로 빠르면 6개월에서 적으면 6개월에서 길면 이제 17개월까지도 대상승이 일어났었고요. 2년물과 10년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길게는 32개월까지 대세 상승 시기가 왔었습니다.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언젠간 올 것이고 그 사이까지 얼마나 버느냐 혹은 그 위기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그 위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에 대한 그런 잔고 수치는 너무나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측의 범위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큰 위기는 아니다. 저 시멘토가 정말로 큰 위기가 다가올 것 같으면은 그때는 정말 급하게 정말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다지 염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체멘토가 올렸던 이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 범위까지 거의 다 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리 수익 실현 이제 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그 매수 라인 범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미세먼지 관련주로 집어들었던 크리엔사이언스, 나노 혹은 유튜브 관련주로 집어들었던 KNX 혹은 바이오제약 관련주, 바이오제약 중에서 탑픽으로 집어들었던 바이로메드, 메지온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큰 수익 중이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이제 제주도들도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다가 다시금 폭락을 하고 있죠. 이런 쪽이라던가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만약에 잔파동에 그치는 위기라고 본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저 치멘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치멘토가 분석해드렸고요. 그다지 걱정할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가지고 정말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저 체멘토가 다시 한번 급하게 좀 분석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종모양 클릭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 나온다면은 스킵하지 마시고 저 체멘토에 대한 지원, 저 체멘토에 대한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체멘토였습니다. 잠시. 코스닥도 봐드려야죠. 일단 코스피는 자, 좋습니다. 코스피도 지지라인을 살펴보자면은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보시면은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전고점을 뚫으면서 다시 올랐던 자리 그리고 이렇게 외봉을 만들면서 지지라인까지 형성이 되었던 자리 이 자리가 2100 라인입니다. 2100까지는 지켜준다면은 다시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100 라인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좀 살펴보시다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대략 7년간 있었던 이런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시나 2100 라인, 2070 라인 이쪽이 지켜진다면 분할 매수 범위가 가능하다. 사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이런 박스권에 다시 회귀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때에 비해서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 증가한 상황인데 다시금 지수는 원상복귀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점에 와 있다. 밸류에이션을 좀 따졌을 때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혹은 작년 초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어했던 악재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공포에 질릴 구간인가? 치매토를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것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좀 위험한 거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지금 PR 기준으로 대략 10 내외입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R이 10 내외인데 코스닥은 50입니다. 50. PR 기준으로 50 내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상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R이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50 부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위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뭐 매지온의 삼상 결과라던가 바이오메드의 삼상 결과, 신라젠의 무용성 평가 결과 등 이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산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은 지금의 이제 박스권 상단, PL 박스권 상단이 다음 리레이팅에서의 박스권 하단이 될 수 있는 혹은 박스권의 중간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이제 신경 쓰시면서 이제 매매를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봉을 좀 보자면은 이제 이 라인까지가 박스권 상단인데 아직도 이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만큼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보자면 사실 이 박스권을 뚫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코스피가 박스피다 이러시는데 정말로 박스권은 이 코스닥이었다. 아직도 박스권 못 뚫었습니다. 아직도 2000년대부터 20년 동안 이 박스권을 못 뚫었습니다. 2017년에, 2018년에 좀 뚫는 거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좀 더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뚫어준다면 정말로 대세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이다. 왜냐? PER이 50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바이오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바이로메드라던가 아니면 신라젠이라던가 이쪽 기업들이 시가총액 1, 2, 3등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PER이 기본 50에서 100, 200까지도 가는 기업들, 혹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략 코스닥 시장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PER이 좀 상단에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FDA의 허가가 나고 시판이 된다면 급속도로 PER이 5, 6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가총액이기도 합니다. 1, 2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박스권을 뚫는다면은 다시 한번 코스피처럼 PR이 10대, 20대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PR 박스권 하단, 그리고 지수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그 상단이 다시 한번 하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연도가 바로 올해, 내년, 그리고 2021년도까지 그런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그런 연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흐름을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매수 가능한 범위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 다만 추격 매수라던가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다짜고짜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10까지가 이제 지지라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지라인을 보시자면은 좀 강력한 지지라인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인대가 이제 680에서 650까지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위험한 자리인 건 맞지만 그래도 모멘텀인 만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이제 20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종목별로 그 추세 흐름은 당연히 판이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조금은 덜 다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 최면투였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면투였습니다. 필승!